데카브리스트 혁명. 1825년 12월 14일 러시아에서 20, 30대 청년 장교들을 주축으로 한 반란이 일어났다. 데카브리는 러시아 말로 12월의 이란 뜻이다. 즉 데카브리스트는 12월의 아이들이란 뜻이다. 이들은 거의 러시아 귀족 자제의 아들들이었다.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이들은 1812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제국을 꿈꾸며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전쟁에 참전한 젊은 장교들이었다. 바로 이들이 러시아에서 지금도 위대한 애국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이끈 주역들이었다. 젊은 청년 장교 중에는 당시 러시아 황제의 비서실장도 있었다. 전쟁 당시 이들은 퇴각하는 나폴레옹 군대를 프랑스 수도인 파리까지 쫓아가 파리까지 함락시킨 장본인들로 함락시킬 당시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그들은 그 과정에서 유럽의 문물과 프랑스 혁명으로 야기된 자유의 물결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국주의를 꿈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러시아에게 대패함으로써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폴레옹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득이양양하게 러시아에 입성한 그들은 정작 자국의 정치 현실을 보니 암담하기만 하였다. 위대한 조국 러시아는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차르라고 불리우는 황제의 압제와 전근대적인 제도 아래서 온 국민들은 시달리고 있었고 러시아 전 국민의 80%가 농노인 관계로 구조적인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사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는 러시아 귀족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러시아 승리를 이끌었던 장본인은 바로 5천만 명의 농노였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농노들이 농민공이 되어 귀족 청년 장교들과 함께 싸워 프랑스의 침공을 막아냈던 것이다. 당시 러시아 국민 6천만 명 중 5천만 명이 노예였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과실은 물론 모든 부와 권력이 소수귀족과 황제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귀족 청년 장교들 중에 한 사람인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은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에게 이렇게 진실을 보고했다. 이번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조국 러시아는 사실상 농민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들은 농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군인들 이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서도 됩니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애국자입니다. 폐하. 제가 귀족이란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귀족들은 말뿐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알았다고만 했지 개혁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 현실에 낙담한 젊은 청년 장교들이 암암리에 모여서 절대 왕정을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를 수립하여 5천만 명의 농노를 해방시키는 근대화된 자유 러시아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데카브리스트들도 공작, 백작, 남작 등 최상위 계층인 귀족 자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세습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즉 청년 장교들은 당시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에게 여러 차례 개혁을 건의했으나 늙은 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데카브리스트의 실제 적은 황제보다 세습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늙은 세습 귀족이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1825년 12월 1일 흑해 휴양지에서 51세를 일기로 급사를 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1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 제위는 동생인 콘스탄틴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콘스탄틴은 카톨릭계인 폴란드 백작 부인과 재혼하는 바람에 황제 포기각서를 큰형인 황제 알렉산드르에게 비밀리에 써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둘만의 비밀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러시아 군부와 국민들은 당연히 다음 황제는 콘스탄틴이 되는 줄 알고 군부는 미리 콘스탄틴에게 충성맹세도 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3주 후 이런 사실들을 콘스탄틴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비밀각서를 발표하고 황제 등극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리고 다음 동생인 니콜라이에게 황제를 넘겼던 것이다. 보통 황제 사후 그 다음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사실들이 마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3주 동안 지도자가 없던 공백기였다. 우왕좌왕 정치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데카브리스트들에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 데카브리스트들은 1825년 12월 14일 새로운 황제 니콜라이 1세한테 페테부르크 상원광장에서 러시아 군대가 충성을 서약하기로 약속한 날. 바로 그날 데카브리스트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데카브리스트의 선봉은 세르게이 트루베츠코의 공작이었다. 만일 거사가 성공하면 왕정을 폐지하고 5명의 지도자를 앞세운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국에 맞는 헌법을 제정하고 농노해방과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나라를 지향하자는 내용이었다. 거사 당일 아침 일찍 혁명군 3천여 명이 미리 거사 장소인 페테르부르크 광장에 집결하여 결기를 다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혁명군 대장인 세르게이 트루베츠코이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여있는 군인 3천여 명과 거기에 동조한 일부 시민만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1만여 명의 정부군이 즉각 출동하여 혁명군들을 설득하여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혁명군들은 요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득하러 혁명군에 들어간 정부 측 대표인 밀로라도비치 장군만 혁명군에 의해 사살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니콜라이 황제는 해질 무렵에 전격적으로 발포명령을 내려 1시간 만에 깨끗이 혁명군을 진압했다. 당시 사망자의 시체와 일부 부상자들까지 혹독한 겨울의 내바강에 내던져버렸다. 그 숫자는 무려 13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자유민주화 공화제를 부르짖었던 러시아 청년 장교들의 원대한 꿈은 사라지고 피해 숙청만 남았던 것이다. 그 다음날 니콜라이 1세는 주동자급의 데카브리스트들을 만나 이런 말을 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너의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다. 고 회유를 했으나 대부분의 청년 장교들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은 황제, 당신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 건 우리의 운명이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운명을 절대 원치 않는다. 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이다. 결국 121명의 데카브리스트들이 재판을 받았고 그중 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참고로 사형당한 이들의 이름은 파벨 페스텔, 세르게이 무라비오프 아포스톨, 퓨트르 카우프스키, 미하일 베스트체프 유민, 콘드라티 탈레에프이다. 그리고 31명이 감옥에 갇히고 85명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과 직위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시베리아에서 40에서 50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1년 이상 발목에 쇠사슬을 찬 채 도보로 유형지인 시베리아에 도착해보니 대부분이 죽고 세르게이 볼코스키 공작을 포함한 일부만의 데카브리스트만 살아남아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겨난 이르쿠츠크보다 훨씬 추운 네르친스크와 북극 가까운 곳까지 추방되어 동토의 광산에서 중노동을 했다. 반면 데카브리스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난 후 니콜라이 황제는 페테르부르크에 남은 홀로 된 아내들을 위해 재혼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인즉 재혼하는 과부는 전 남편의 재산, 귀족의 특권, 귀족의 칭호 등을 그대로 물려받게 만들고 만일 거부하고 시베리아행을 택하면 남아있는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는 영원히 노예로 전락되어 생활해야만 한다는 칙령까지 발표했던 것이다. 121명의 데카브리스트 중에서 기혼자는 당시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칙령 발표에 따라 18명의 가련한 여인들은 어떤 운명을 택일할 것인가에 대한 슬픈 시련의 순간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중 11명의 여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들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이 눈썰매를 타고 1년여의 고된 여정 끝에 시베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의 아내인 마리아 볼콘스키입니다. 마리아 볼콘스키는 러시아 최고 대학인 모스크바 대학교 창립자 로마노프스키의 증손녀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의 쇠고랑을 산발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볼콘스키는 갓돌 지난 아기를 친정집에 맡기고 시베리아를 향해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아기는 행복하지만
지금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당시 마리아 볼콘스키는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대시인인 푸시킨도 남편을 향해 시베리아로 떠나가는 11명의 부인들에게 이런 시를 바쳤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깊은 탄광 속에서 너는 자랑스럽게 명예를 지켜라. 이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반항자의 가슴은 꽉 차 있나니 불행 속에 신실한 누이여. 희망은 암흑 같은 지하 속에서 용기와 기쁨을 일깨우리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사랑과 우정이 그대들에게 이 말이 캄캄하고 닫힌 곳 빗장을 열고 지금 그대들의 감방 그 탄광 속으로 내 자유의 소리가 다다르듯이 쇠사슬은 끊어지리라. 감옥도 신념 앞에 열리고 자유가 내 앞에서 비칠 것이니 형제들은 너에게 칼을 주리라.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은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1825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바로 데카브리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삶에 관한 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데카브리 혁명가들의 절망에 빠진 아내들에게 희망을 불러넣어 주려고 만든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참고로 푸시킨은 1799년에 태어나 1837년에 38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푸시킨의 외조부가 에디오피아 흑인이었으나 러시아 표트르 대제 때 공을 세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카브리 혁명이 나고 시베리아로 유영간 지 31년 뒤인 1856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그때까지 살아남은 데카브리스트 모두에게 사멸령을 내렸다. 참고로 알렉산드르 2세는 니콜라이 1세의 친아들입니다. 당시 그 소식을 들은 68세의 세르게이 볼콘스키는 자기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며칠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때 상테부르크로 살아 돌아온 사람은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모스크바와 상페테부르크에 거주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데카브리스트의 부인들이 시베리아 도착 당시의 상황을 보자 이들 부인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의 면회만 허용되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르쿠츠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였다. 글모르는 죄수들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고 간이학교와 공연장들을 만들었으며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31년 후 알레산드르 2세의 대사멸령이 내려졌지만 살아남은 데카브리스트 중 일부는 이르쿠츠크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수하였으며 의사가 없던 지역에서는 데카브리스트 중의 의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했을 뿐더러 치타라는 지역에서는 신문을 창간하였으며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오늘날 불모 지역인 러시아 동부 지역인 시베리아의 작은 소도시 이르쿠츠크를 문화가 융성한 러시아의 파리로 만든 것이 데카브리스트와 그의 아내들이었다. 원래 이르쿠츠크는 몽골족의 후손인 부리아트족이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침략자 러시아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많았으나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이런 1820년대의 러시아 상황을 묘사한 대작 전쟁과 평화의 소설 속의 주인공인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의 실제 모델이 바로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입니다. 톨스토이가 5살 때 죽은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 볼콘스키입니다. 세르게이 볼콘스키는 톨스토이의 어머니 쪽 당숙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톨스토이 어머니인 마리아 볼콘스키 1785년부터 1823년인 38세 사망하였다. 톨스토이 자신도 세습백작이지만 어떻게 하면 백작을 버리고 흙을 사랑하는 농민들과 부대끼면서 살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하면서 작품들을 집필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도덕적인 삶, 기득권 타파, 농민들과 같은 육체적 노동의 삶의 가치 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톨스토이의 롤모델이면서 정신적 지주는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이 죽기 몇 해 전인 1862년 톨스토이가 37세의 자기보다 40살이 더 많은 칠촌 당숙이자 자신의 롤모델인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우하여 톨스토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답니다. 톨스토이의 전 문학작품 속에는 세르게이 볼콘스키가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 농민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대작인 전쟁과 평화를 1868년에 완성 발표하였는데 정작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한 소설을 보지 못하고 1865년에 77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탓에 법정에 서고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30년 동안의 추방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신념을 바꾸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트루베츠코이, 마리아 볼코스키 등 11명의 부인들이 걸었던 산말리 시베리아 대장정의 길입니다. 예카테리나 트루베츠코이는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로 맨 먼저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마리아 볼콘스키 집안은 부모들의 완강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예카테리아 부모는 그녀의 시베리아행에 반대하지 않았다. 예카테리나도 귀족의 딸이면서 그녀의 집 도서실에는 약 5,000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한다. 트루베츠코이를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만나 1821년에 결혼을 하였다. 예카테리나의 당시 나이는 21세, 남편인 트루베츠코이는 31세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남편 구속이 된 후 2년이 지나고서야 네르친스크의 탄광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 수용소 벽 틈으로 본 남편은 족쇄를 차고 여위고 해숙하고 수염이 텁수룩하게 나고 다 떨어진 외투를 걸치고 있는 한때 공작이었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베리아에 도착한 세르게이 볼코스키 공작의 부인인 마리아 볼콘스키 부인과 합류하게 됩니다. 두 부인은 광산 근처의 허름한 통나무집을 사들여 남편들을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후에 예카테리나가 회상하기를 벽으로 머리를 두고 들어누우면 발이 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의 옹이 틈으로 머리카락이 얼어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1829년 데카브리스트에게 족쇄를 풀어주라는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강제노동은 그 후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839년이 돼서야 비로소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여 인근 지역에 정착한다. 예카테리나는 이곳에서도 항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내온 약들을 인근 지역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예카테리나를 가르켜 명철한 지혜와 선한 가슴이 하나가 된 무한한 자비의 화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도 워낙 평민과 농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에 나중에 농민공작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1854년 이르츠쿠크로 이주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허가가 떨어진 트루베츠코이 부부는 세르게이 볼콘스키 가족의 2층 목조집과 비슷하게 건축하던 중 54세를 일기로 예카테리나는 조용히 세상을 하직하며 눈을 감았다. 새로운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사면을 받기 2년 전이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동시베리아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녀의 가는 길을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환송기를 배웅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나옙스키 장군은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과의 이혼을 종용했는데 마리아 발콘스키 부인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2살 난 아들을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무작정 남편을 만나기 위해 시베리아로 떠났다. 당시 마리아 볼콘스키 부인의 나이는 20세였다. 당시의 시베리아 도착 상황이 적힌 마리아 볼콘스키 부인의 회고록을 보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어렵게 세르게이가 머무는 감옥에 들어섰을 때 방의 길이가 210cm, 너비가 140cm 정도 되었다. 그리고 천정이 너무 낮아서 서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 좁은 방을 트루베츠코이와 오블렌스키 이렇게 셋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블렌스키는 침상마저 놓을 수가 없어서 트루베츠코이의 침상 위에 나무판을 고정시켜 거기서 눈을 붙인다고 한다.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는 방문을 내가 조심스럽게 열자
남편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철커덩 철커덩 소리를 내며 달려와서 내 앞에 엎어졌다. 그 족쇄들이 내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나를 찢어버렸다. 나는 그의 무릎에 엎어져서 먼저 그의 발에 채인 족쇄들의 입을 맞추고 나서 그에게도 키스를 퍼부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마리아 볼콘스키 부인의 일기에서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의 진정한 삶은 시베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한 마리아 볼콘스키 여인의 숭고하고 위대하고 진정한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절로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순애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리아 볼콘스키 부인은 1862년 57세를 일기로 한 많은 사연을 뒤로하고 눈을 감는다. 그 뒤 3년 후인 1865년에는 77세를 일기로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도 눈을 감는다. 데카브리스트와 그의 아내들이 죽기 전까지 보여준 숭고한 사랑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은 아직도 그 지역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네들이 겪었던 고단했던 삶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비록 젊고 혈기에 찬 데카브리스트의 혁명이 미완에 그쳤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인과 부를 가진 자와 젊은이들에게 많은 교훈과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에 대한 가치, 유럽 서방세계보다 낙후된 조국 러시아를 구해보겠다는 구국의 일념, 전제국가의 모순점을 극복하려고 젊은 귀족들이 스스로의 모든 권위와 지위를 벗어던지고 조국 러시아를 위하여 그대 스스로 한 몸을 불태워 이상향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리숙하고 주도면밀하지는 않았지만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은 세계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족 청년들의 고귀한 반란이었으나 저는 미완의 혁명이지만 나중에 후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은 완성한 혁명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4년 전인 1825년 12월 제정 러시아의 겨울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데카브리스트의 고매한 정신은 정작 대한민국에게는 없는 것인가? 우리 세대의 기성 엘리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연 자기 자신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이 어지러운 전국을 구국의 일념으로 온몸을 던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말로만 나라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식계층과 기득권 세력들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서 받은 것 이상 사심 없이 이 사회에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덕의 정치이며 한 세상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성숙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성숙된 선진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들이 자유와 민주와 나눔의 가치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5천년, 아니 1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창의력이 넘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